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발표자 김영준입니다. 네, 먼저 저희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제목에 대한 선정 과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저희는 농산물 가격 예측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했고,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들이 마치 씨앗을 뿌려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선정해 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멤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멤버는 2명이고요. 그리고 업무 분장은 다음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차입니다. 먼저 개요에서부터 과정, 그리고 모델 설계 및 학습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사용된 기술 스택입니다. 먼저 최초에는 파이썬 환경에서 데이터 핸들링이라던가 그리고 시각화 그리고 머신러닝까지 진행을 했지만 차후 이제 모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분투 환경에서 이제 도커와 패스트 API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은 MLOps 과정을 수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최초의 팀 내 토의를 통해서 문제를 정의를 하고 토의 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크게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지, 다음으로는 가져온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고 모델로 완성을 시킬 것인지,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완성된 모델을 어떻게 배포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배포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델을 계속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이런 순환적 구조를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물가 상승이란 건 경제가 상승함에 따라 당연히 동반되는 것이고, 이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품목 중에도 농산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된다면 이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조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문제점에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결과 경연대회 데이콘이라는 경연기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경연대회에서 공모전이 저희 주제와 유사한 주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공모전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이 프로젝트 진행간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팀 내 토의 간에 가장 중요했던 점은 단순히 모델의 완성뿐만 아니라 이 모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토의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으로 완성을 시킨다면 이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팀의 목표는 농산물 가격 예측 서비스를 개발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까 MLOps 과정을 설명드렸다시피 이 자동화를 구축하는 게 먼저 첫 번째가 됐고요. 두 번째는 모델 성능에 관련돼서는 세 번째인 이유인 이 비즈니스성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모델 성능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 팀의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모델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성능이 좋으면 좋겠지만은 이 높은 모델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델에 대한 성능은 저희가 이제 공모전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공모전의 상위 10%에 속하는 성능을 기준으로 잡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과정입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CSV 파일로 제공을 했는데요.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3만 건, 그리고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0만 건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은 2018년 1월에서부터 21년 12월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계열 데이터다 보니 이 순이라는 시간 단위를 사용하는데, 순은 여기서 10일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경매라는 거래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로 확인이 됐고, 해당 데이터들은 품목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품목은 10가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세부 컬럼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점, 품목명, 등급명과 같이 공통된 컬럼이 보이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 가격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 이는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키로 단위로 되어 있고 평균 가격이라고 거래 단위를 따로 적용된 단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팀은 이 시계열적 특성과 변동성을 반영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EDA를 실시를 해봤는데요. 먼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일부 품목인 감자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가격이 급당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급상승 이후에 안정한 기간을 거친 다음에
세 번째로 유사한 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농산물이라는 게 당연히 계절적인 요소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품목인데 계절적으로 구분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에 따라 박스 플롯으로 그래프를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봄에 일부 이상치가 보이지만은 대부분 이 플롯 내에 다 데이터가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중간값으로 대체를 해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계열 데이터라고 저희가 제공을 받았는데 그럼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특성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인 대표적으로 정상성의 유무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 정상성이라 함은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에 따라 이 데이터의 평균, 분산, 자기 공분산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정상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법은 ADF 통계량을 확인을 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값이 작을수록 정상성이란 가설을 지지를 하고 정확한 판단은 이 p-밸류가 유의 수준 이하일 때 정상성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한 결과 통계량은 음수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임계값 또한 이 5%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정상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건의 볼륨을 가진 10가지 품목에서 계절성과 정상성이 확인된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델 학습에는 이 3만 건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메타 데이터의 어떤 변수가 이 트레인의 모델 학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정확한 변수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관계성을 따지기 위해 상관계수를 적용해 봤는데요. 히트맵을 그려본 결과 그나마 유의미한 상관계수로 확인된 변수는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수 같은 경우에 지금 0.2에서 0.22에서 0.24까지밖에 낮은 수치로 보여서 저희한테 크게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요. 상관계수라 함은 선형적 관계에 대해서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형적 회기선을 그려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선포도를 그려보았고 나름의 구역을 나눠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해당 데이터는 저희한테 그러니까 선형적 관계로 증명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비선형적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이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이전에는 저희가 선형적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비선형적 관계라 함은 쉽게 말씀드리면 곡선이라는 모양을 기대를 하고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이 또한 비선형적 관계로도 증명이 제한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데이터가 저희가 지금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해당 데이터에 대해 다시 해석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레인과 마찬가지로 시간적 흐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트레인과 유사하게 가격이 급상승하는 구간과 그리고 또 일부 유사한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산물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박스 플롯을 그려봤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웃라인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전처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가정을 했고 이 전처리에 대한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통계적 기법에서부터 시계열 탐지 기반까지 선정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을 했고요.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업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는 각 품목별로 정규성 검증을 했을 때 정규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다 보니까 차분을 하는 등 이런 정상성 검증을 하려고 했지만 정상성이 보이는 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좀 난해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의 셋을 보면서 한계점을 정리해 보자면은 트레인 같은 경우에 적은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경연대의 제한 사항으로 외부에 대한 데이터를 반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정량적 학습이 불가능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파생 변수를 만들어야 되나라고 토의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가격 형성을 구조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는 파생 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생성을 해보자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생 변수를 크게 세 분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격 변동의 폭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빼거나 중간가에서 평균가를 빼거나 또 변동률을 계산해서 반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기준가를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그리고 중간가라는 이제 컬럼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그 가격 데이터들의 컬럼들을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생성을 해서 시간 단위로 구분한다면은 이 또한 변동성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팀 내 토의를 통해서 새로운 컬럼을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다양한 시장에서 뭐 이런 표현들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세보다 비싸다, 시세보다 저렴하다, 뭐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좀 컬럼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최고가에서부터 이 평균가까지의 4개의 컬럼들을 선형회계를 통해 가중치를 좀 분석을 해서 가격을 반영하면은 이 또한 또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변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모델 설계 및 학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 선정 기준간에는 크게 두 분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델 성능에 관련하여 기준을 잡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인 모델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후보군은요. 첫 번째로는 시계열 모델의 사리마, 두 번째로는 트리계열의 라이트 GBM, XG 부스트, 캣 부스트, 세 번째로는 신경망 모델이지만 시계열 데이터에 강한 LSTM까지 한번 모델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성능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능 평가에 대한 방법은 공모전의 평가 지표 방법을 좀 참고를 했는데요. 이제 Normalized Mean Absolute Error라고 해서 일반화된 평균 절대 오차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산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숫자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 비교가 가능한데, 예시를 들어본다면은 가상의 모델 A와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모델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품목 10가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 진행에 아주 효과적인 평가 지표, 이제 메트릭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성능 결과입니다. 5개 모델에 대해서 성능을 확인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공모전이다 보니까 최초에 제시된 스코어가 있었는데, 그 스코어보다 저희는 낮은 수치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까 목표로 했던 상위 10% 이내로 선정했던 그 결과값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비즈니스적인 요소도 반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모델 중에서 제일 적은 시간이 소모되는 캣부스트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서비스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패스트 API를 이용을 해서 백엔드 서버를 개발하고, 두 번째로 이제 프로덕션 환경과 동일하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호출이 가능하도록 배포를 했습니다. 이는 도커 환경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각 모델과 가격 예측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면서 단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도커 환경에서 지정된 변수들을 다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 이제 모델과 관련돼서 필요한 값들을 최초에 입력을 한 다음에 이후 패스트 API 독스를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호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까지 선정한 화면이고요. 다음으로 클라우드에 배포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패스트 API 기능을 사용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상에서 저희가 원하는 품목 포테이토를 넣었을 때 필요한 변수 값들을 입력을 했고, 이후 엑스큐트를 한다면은 저희가 추정했던 모델의 값인 모델 성능 지표인 0.2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비축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제도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농산물이라는 게 매년 동일한 양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기에는 구매를 하고
또 부족한 시기에는 방출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 제도를 보면서 저희는 기대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격 예측을 통해서 적절한 양을 구매하고 방출하면서 보관하고 있는 이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이 아무래도 먹는 거고 이제 유통기한이라던가 소비기한이 있다 보니까 수매에 대해서 폐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가격 예측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 효과를 적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도메인으로 그리고 또 백엔드에 대한 스케일에 대한 기반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일 제한적이었던 부분은 외부 데이터에 대한 추가를 괜히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연대회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했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추가한다면 좀 더 모델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주체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에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그 제공된 데이터셋이 공판장이라던가 그 도매 시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부를 위주로 서비스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또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고려하면은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클라우드에 유포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따라 모니터링을 계속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뭐 동영상에서 좀 짧게 지나갔지만 뭐 저희가 변수 값을 많이 입력하는 게 실질적인 사용자한테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조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박병선 평가위원님의 이제 피드백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API까지 연계돼서 이렇게 그 작업을 하신 게 좀 되게 인상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다 보면은 사이언스 쪽으로 일을 하다가 그 경계선에 굉장히 데이터라는 거와 경계선에 굉장히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 쪽에 흥미를 갖고 이렇게 전향하신 분도 봤고, 케이스가 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내가 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시도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그 가격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0개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10개 항목의 평균 그 성과인가요? 그 리포팅을 하신 거가? 네, 맞습니다. 10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모델은 이제 10개 품목별로 만드신 거세요? 아니면 이제 하나로 만드셔서 이렇게 하신 거세요? 저희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는 품목별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또 다른 평가 지표도 하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각각의 다른 품목을 각각의 다른 모델을 적용하는 것보다 공통된 모델을 적용했을 때 성능 지표가 잘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캐프스트를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 예측 기간은 어떻게 되죠? 며칠 뒤를 예측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아까 뭐 슬라이드에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설명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경연대회 공모전에 대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총 90순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의 뒤에 가격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3개월 뒤, 뭐 이제 그런 이제 그게 좀 기본적인 내용일 텐데 그게 좀 기재가 안 돼서 좀 제가 확인을 한번 했고요. 근데 되게 이제 특이한 데이터를 하셨죠. 이제 순이라는 뭐 10일 간격의 데이터가 사실 이제 잘 만나기 어려운 데이터인데 10일 단위라고 하는 거가 뭔가 좀 걸림돌이 있으셨나요? 혹시 작업을 하실 때? 일단 첫 번째로 제한상 뭐 이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가 통상 뭐 주 단위, 월 단위의 이런 이제 보편적인 시간 단위에 익숙하다 보니까 패턴을 좀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10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로 설명이 되나? 너무 부족한 기간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일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기간이 뭐 한 4년 정도 기간이어서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뭐 계절성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시기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시계열 포캐스팅을 하실 때 큰 방향성 같은 걸 좀 아시면 또 참고가 되는데, 일단 기간이 멀면 멀수록 예측이 어렵죠.
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쉽고요. 근데 이제 3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래도 비교적 좀 긴 편에 속하죠. 단기는 아니고 한 중기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모여 있는 그 예측의 단위가 이제 크면 클수록 어떨 것 같으세요? 품목으로 예측하는 게 있을 거고, 이거 전체 품목을 다 서머리해서 예측하는 게 있을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매트릭을 생각을 했을 매트릭과 무관하게 뭐 성능 자체로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일괄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단편적으로 예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일단 그럴 것 생각이 같은데 이게 사실은 반대거든요. 이게 데이터의 집합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편차가 줄면서 좀 예측이 조금 편해져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시간 단위도 뭔가 뭉치면 뭉칠수록 조금 편해집니다. 그렇죠? 일간 단위로 예측을 할 때보다는 주간 단위가 조금 더 뭉쳐지잖아요, 데이터들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속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그 데이터를 그렇게 전처리 하셔가지고 시계를 그냥 시간의 플로우 라인 차트를 계속 많이 그려보시면은 그런 감들이 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보다는 완만하게 둥글둥글한 게 훨씬 포캐스팅은 쉽죠. 그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뭐 그런 것도 다 뾰족뾰족한 선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죠. 일단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편하시고요.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뭐 이렇게 예측한다는 게 사실 또 난이도가 좀 있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그 EDA 쪽에 그 계절성을 살피실 때 이제 그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셔가지고 이제 봄이 되게 가격대가 높다. 이런 것도 좀 발견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이상치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상치를 아까 이제 그 어떻게 처리하셨죠? 중간값으로 대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좀 이제 일반적이지 않아요. 좀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머신러닝 세트에서는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을 결측치의 대체값으로 보통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게 평균이나 중간값이 많이 선택되는 값일 테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 오면 데이터가 섞어지지가 않잖아요. 시간의 흐름은 유지가 되죠. 네네. 근데 이렇게 있다가 하나가 포인트가 끊어졌는데 이게 상승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갑자기 중간값을 넣으면 뚝 떨어져서 여기 찍히게 되죠. 그 다음 포인트가 마치 데이터가 단절된 것처럼 이렇게 딱 그려집니다. 이제 시계열 플로우를 그려보면. 그래서 시계열에서는 이제 결측치 처리를 할 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요. 네네. 이 그 앞뒤 값들을 가지고 부드럽게 잇는 작업을 하던가요. 그게 이제 보관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아니면 이제 마지막 관측치를 한 번 더 연장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이제 아셔야 되고요. 잘못 처리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이상치에 대해서도 좀 처리를 하셨어요. T는 값. 이해를 못했는데 한번 다시. 그 T는 아웃라이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처리를 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상치 저희 이제 아웃라이어 빨간 박스 저거네요, 지금. 예 화면에. 빨간 박스 이 부분이고 이제 다른 것도 같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냥 시기 불문하고 이제 이상치가 굉장히 많았던 데이터들이 이제 품목별로 봤을 때는 많았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수치 평가 수치 자체는 이제 공모전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 이상치 처리를 할 때는 품목별로 저희가 이제 이상치 기준값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가지고 그 범위에 맞게끔 품목별 수치를 별도로 뽑아냈었습니다. 저거를 어떤 값으로 대체를 하세요? 이상치. 마찬가지로 중앙값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 게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포인트인데 시계열에서 저런 이상치 값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관찰을 해야 되는 포인트일 수 있거든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날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격이 굉장히 튀었던 날들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날일 수 있는데 그거를 시장의 평범한 날의 데이터로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거가 모델의 그냥 트레인 세트에서는 굉장히 그 외곽에 있는 데이터를 쳐내니까 성과는 좋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리얼월드에 가면 또 다르게 작용될 소지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처리하는 게 보통은 이제 이거는 좀 알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보통 저렇게 아웃라이어를 트래킹하는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잖아요. 보통 그 정도 선으로 내려다 놓습니다. 저 아웃라이어를. 그러면 이제 얘가 그래도 튀었던 그 경향이 있었다는 거는 유지가 되면서 그죠? 그리고 모델에 많은 왜곡을 주는 거는 왜곡의 정도를 많이 낮춰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업해서 한다는 거, 그 이상치나 결측치가 이제 기본적인 처리인데요. 그런 거 좀 아시면 좋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정상성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 처리하면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죠. 우리 뭐 그래서 뭐 시계열 데이터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로그 차분을 무조건 그냥 되든 안 되든 하고 나서 하면 기본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게 저런 이제 정상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뭐 ADF 검정 뭐 이런 것도 쓰셨는데, 이 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죠? 보통 이제 분포를 그려놓고 내가 그 가설을 기무가설 뭐 대립가설 이렇게 하잖아요. 가설을 세워놓고 내가 지금 본 어떤 통계적인 간측값이 분포에서 외곽에 있다는 얘기죠, 보통. 네네. 그죠? 그 외곽에 있다는 표현이 뭐죠? 이런 값들은 정말 잘 안 나오는 값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가 맞다고 전제한 기무가설 하에서는,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틀립니다. 대립가설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그 ADF라는 거의 뒤에 DF가 그런 디키플러 분포예요. 이제 정상성을 보는 하나의 분포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정규 분포를 많이 쓰는데 이 정상성을 따지는 세계에서는 정규 분포를 못 사용하고 그거에 유사한 저런 이제 디키플러 분포라고 하는 걸 쓰는 거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이제 기본적인 그 기무가설은 유닛루트가 있다가 이제 기무가설인데, 정상성이 그 없는 세상에서는 그 유닛루트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상성이라고 하는 그 정상적인 시계열에서는 값이 날아가면은 평균으로 다시 회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유닛루트가 있으면 한번 튄 값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통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평균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기무가설 자체가 유닛루트가 있다, 비정상성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기각이 돼야 정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가설 검정을 하는 프로세스를 하나 제대로 그냥 생각을 해놓으시면은 이게 응용되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손해를 많이 보는 거라서 그 기무가설에 대해서도 잘 이제 머릿속에 딱 갖고 계시면 요런 거 되게 쉽습니다. 이해하시기가. 네네. 그런 참고해서 얘기를 예,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모델 쪽에서 했을 때 이제 보면 이제 매트릭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매트릭을 여기서 이제 이것도 선정이 되었겠죠. 경진대회니까. 그죠? 네, 경진대회 예. 지표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매트릭이 그 한번 장표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예. 그러면 저기 이제 노멀라이즈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 표현이 잘 쓰지는 않죠. 그래서 정규적인 매트릭에서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런 매트릭이 나면 항상 뒤에서부터 이제 읽거든요. 에러라고 하는 건 내가 실측값하고 그 예측값하고의 차이죠. 그 오차를 앱솔루트 절대값을 씌운 거고, 절대값들의 평균을 따진 거죠. 전체 포인트에서. 그리고 노멀라이즈를 했다는 거가 저기서는 그 원래 값하고의 비, 오차의 비를 본 거죠. 이거는 마치 오류율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표현은 다른데 MAP라고 하고 하는 이제 자주 쓰이는 그 시계열에서 자주 쓰이는 매트릭이 있어요. 그랑 똑같습니다. 그냥 식만 약간 이제 퍼센테이지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평균적인 오차율이 얼마나 돼?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D를 한번 가볼까요? 성과를 보면은 0.26이었나요? 아까? 25의 또 나왔죠. 네. 아니요. 저게 이제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오차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품목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쓸만한 수치일까요? 요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네. 사실은 이제 저런 숫자가 이제 얼핏 보기에 이제 처음에 감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포캐스팅 작업을 하면서 0.25라는 숫자가 나와. 이거는 그러면 괜찮은 숫자일까? 자, 그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제출했을 때 평가 점수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그 참가자들 기준으로는 상위 10% 이내에 속해서 뭐 괜찮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25%면은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별도로 모델을 시행하면서 이제 별개 이제 MA 기준으로 이제 품목별로 산식을 뽑아서 한번 해봤는데,
그 경우에는 평균 오차 범위는 거의 5% 이내였고 이제 그거를 품목별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품목을 묶어서 하나의 모델로 해버렸더니 이제 이런 좀 낮은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걸 보실 때는 이제 개별 MAP를 다 보시는 것도 중요하세요. 몇 개 포인트가 엄청난 오차를 가지면 그게 평균적으로 보면 저렇게 깎아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숫자가 잘 안 나와요. 포캐스팅 작업은. 그래서 프리딕셔닝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예상을 한다는 거죠. 포캐스팅 한다라고 보통 이제 시계열 예측값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뭐 한 자리 오차율을 만드는 거는 정말 데이터를 잘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저렇게 뭐 10% 중후반대, 20% 초반대 정도 성과를 가지고 현장에서도 많이 씁니다. 저는 이제 가격 예측은 더 안 될 거야. 아마 저희 변수도 너무나 많고 농수산물 가격 예측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얘기만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그 모델 쪽에 가면 모델 장표가 하나 있었죠. 시계열 모델을 쓰셨고 트리 계열 쓰셨고 그다음에 우리 딥러닝 중에서 시계열 모델인 LSTM을 쓰셨고요. 근데 그 저 SREMA를 쓸 때는 변수를 어떻게 넣으셨나요? 우리 타겟값만 쭉 넣으셨어요. 타겟에 대한 시계열? 우리 가격을 예측하는 거니까 가격에 대한 시계열만 넣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약간 단점. 전통적인 시계열 모델을 쓸 때는 그죠. 보통 Y에 대한 시계열을 들어가서 저기서 이제 아리마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자기 회기를 보는 거니까. 그리고 걔를 이제 여러 가지 변수로 취급하고 싶으면 바라는 모델을 쓸 수 있는데 앞에 V가 벡터죠. 벡터화해서 그렇게 넣을 수 있는데 보통은 저렇게 그냥 단일 변수를 예측할 때 많이 쓰죠. 근데 중간에 이제 트리 계열 모델을 하실 때는요. 그 저 작업을 하실 때는 변수를 어떻게 넣으셨어요? 변수 세트를. 트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리마는 하나의 변수밖에 안 됐는데 이제 나머지 트리 계열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 흐름을 조금 뭐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모델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서 했던 모든 파생 변수를 좀 추가해서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트리 계열 쓴다는 거는 그냥 그 시계열 세트를 약간 머신러닝 세트처럼 쓸 수 있는 되게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 한 마리 넣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것들이 당연히 있죠. 데이터를 믹스하면 안 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가 틀리면은 성과가 엄청 잘 나오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되게 시계열 작업을 처음에 하면 실수를 정말 뭐 안 하시는 분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처음에 모든 실수를 합니다. 이제 데이터 Y를 이제 그 테스트 셋에 땡겨 놓는 그 작업조차도 실수를 하시는 분이 많고, 근데 여기에도 이제 주의할 점들이 이제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있지만 그래도 아까 그런 숫자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막 큰 실수는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그 파생 변수를 만드는 부분도 보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Y 하나만 있어도요 파생 변수를 뭐 100개도 만듭니다. 네. 그거 어떻게 만드실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아이데이션을 저렇게 최고 최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막 통계량에 이제 어떤 그 차이 보고 막 결합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롤링 통계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단기적인 어떤 걸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뭐 30일 후에 이제 예측이면 직전 똑같은 기간 직전 30일간의 어떤 통계량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중기 한 직전 한 90일 정도의 어떤 값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길게 직전 180일에 어떤 그 트렌드가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180일의 맥스 값, 뭐 민 값 이런 게 다 이제 어떤 파생 변수가 다 될 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엄청 많은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도 그 중에 영향력이 있는 그 주요 변수를 뽑는 거가 또 되게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한번 스터디를 네네. 쌓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네. 시계열 쪽도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새로 이제 오시면은 이렇게 준비되신 분하고 안 되신 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분야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시계열인데, 이게 뭐 그 전공을 하셔도 그냥 한 학기 마지막 학기 때 한 과목 정도 배우시는 거라서 이제 막 진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잘 익히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API 변동되고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이렇게 약간 시각화까지 좀 이어지거나 어떤 이렇게 약간 서비스 측면을 조금 더 뒤에 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그 정도만 하신 것도 그 약간 이제 엔지니어링 작업까지 같이 하신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봤습니다. 네.
잘 피드백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이태영 평가위원님. 저는 이제 뭐 이제 앞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신 우리 박 변호사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그래서 김장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궁금했거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그러니까 배경이 배추 무가격 강세 사행가족 김장 40. 그래서 배추값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백엔드 과정에서 구현을 좀 하고자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완성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배포만 한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난 그게 제일 궁금했고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그게 이제 뭔가 풀리지 않은 미스기가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두 번째로 좀 궁금했던 게 지금 기술 스택 봤을 때 제가 그냥 이걸 딱 봤을 때 바라본 느낌은 그냥 다커라이징을 ML플로우를 해가지고 ML플로우 내 패스트 API로 그냥 호출해가지고 파라미터 던진 거를 그냥 시연에 보여준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네, 보신 동영상은 사실 그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그게 뭐를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거는 그냥 그 클라우드에 올리려면 다커라이징해서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 하나 띄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저기 보면은 지금 LSTM 뭐 캐포스트 저거는 다 라이브러리 갖다 쓴 거고 기터브에는 그냥 그 SVN 해가지고 코드 올린 거고 노션은 그냥 그거 한 거잖아요. 그거 그냥 개발 산출물 정리한 거고 지금 보면은 인프라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한 거는 다커랑 패스트 API랑 ML플로우 요거 세 개 그냥 ML플로우 다커라이징해서 패스트 API 호출한 건데 그게 어떤 인사이트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멘토가 붙어서 같이 뭐 교육을 해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저희의 역량에 부족한 것도 있고 시간적인 뭐 제한 사항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호출하는 구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뭐 고민을 해서 이제 의존성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화하는가 이런 걸 좀 위주로 배웠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건데 그래서 농산물 가격 예측이라고 했는데 농산물에 대한 품목이 도대체 뭐뭐 했는지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거를 장표를 구성해서 장표가 있나요?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적어놔서 아마 그 품목이 뭐뭐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장이라고 해가지고 배추 무만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품목이 뭐뭐가 있는 거예요? 품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자, 사과, 배가 이제 있고 김장이랑 다른 거네 그러면. 네, 그 외에도 이제 배추랑 이제 마늘 그리고 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10가지가 있었습니다. 10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분석 봤을 때 분명히 김장이라고 하면은 시저널리티라는 속성하고 트렌디한 속성, 그러니까 트렌드를 추세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한번 그래프를 그리고 트렌드를 포함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김장이라는 거가 배경이면 그런 어떤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볼 때 그런 것들을 보고 기간별로 끊어보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배경이 이제 김장 비용이니까. 그래서 김장 비용이 진짜 의미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예측을 했는데 뭔가 노멀라이제이션 된 10가지 품목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그 가격들에서 뭐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좀 뭔가 뭉개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오류를 발생시킨 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거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많았는데 이거를 제한된 발표 시간 내에 어떻게 줄일까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내용을 좀 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제사가 있는데 사과가 배가 올라간다 뭐 하여튼 뭐 품목별로 나눠가지고 어떤 그 인사이트 있는 사용성 분석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이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주는 형태로 갔으면은 좀 뭔가 와닿았을 것 같은데 김장이 나왔다가 갑자기 감자사과배가 나오고 감자사과배가 나왔다가 갑자기 ML플로우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래서 김장은 어떻게 된 거야? 계속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김장 비용 어떻게 된 건데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김장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지금이 딱 그 시기긴 맞아, 한데 맞아. 이제 김장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김장 시즌이 되면은 보통 배추 가격이 많이 이제 올라가고 어. 하는데 이런 시기에 대해서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난 이거 궁금했고, 그러니까 모두 아니까? 그러니까 정 뭐한 달 전에 미리 사놓으면 싸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새우젓은 뭐 한 달 만에 사고, 네, 배추랑 무는 한 달 전에 사면은 그래도 합리적이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하고 싶었는데 어. 이제 정확하게 현재 그 농산물 시장 자체가 어. 단순히 소비하고 공급에 이어지는 자연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확증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면은 FTA로 이거에서 정부에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을 해버리니까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모델 학습을 통해 반영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의거해서 이 정도 시기에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것도 있는데 근데 경연대에 약간 입각하다 보니까 이런 제한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안고 가다 보니 오히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냥 이거 제한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아니, 이게 프로젝트 자체가 완성성이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되게 저는 뭐냐면 이제 뭐 병선님이 되게 중요한 중요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신 건데 그거를 조금 제너럴하게 풀어보자면 배경이 세웠었으면 배경에 대해서 추정하지 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진짜 정부 정책이 개입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해주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저는 실무에서 생각해요. 네네. 근데 지금 뭔가 분석된 거는 없는데 정부 정책의 개입이나 뭐 분석본 이 공모전에 안 맞아서 뺐다 뭐 이렇게 한 건 변명인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변명이 통하는 데가 있고 통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용인이 되겠지만 직장에서는 분석해오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용인이 감안해가지고 네. 결제 서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옛날 같았으면 재떨이 날아가고 이러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나는 이게 그래서 김장병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계속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분석을 할 때 본인이 이제 초기에 세운 가설과 어떤 배경들을 탄탄히 받쳐주는 형태로 분석에 대한 메커니즘이 정립이 돼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여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전을 할 거면 공모전을 확 가든지 이건 공모전을 가다 말다 할다 말다 뭐 뭔가를 하다 말다 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서 분석하는 아니면은 과정에 다음부터는 좀 인프라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려면은 인프라 요거를 좀 제대로 확 가든지 아니면 분석을 확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니 뭐 동생 같아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네, 오해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듣다 보니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